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의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슬프고 우울하고 좀 묵직하고 무거운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인데요. 롤랑 바르트의 이 애도일기는 바르트가 1977년에 10월 25일 어머니를 잃은 후 그 다음 날부터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짧게 한 문장으로 쓰인 것도 있고 하루에 여러 개를 그냥 써놓은 것도 있고 뭐 메모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책은 이제 어머니를 잃은 중년의 남성이 굉장히 그 슬프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써내려간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막 이렇게 툭툭 흘리듯이 던져놓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어느 부분에 전 되게 막 가슴이 쿵 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되게 세상의 모든 슬픔을 내가 막 짊어진 것 같았던 그런 시절 있으셨죠? 뭐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슬픔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쵸. 깊고 어둡고 묵직한 슬픔이어서 약간 제가 좀 부끄러워졌고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그냥 보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롤랑 바르트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191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화상가이자 문학가이고 현대 기호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드 소시르의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서 현대의 대중문화를 읽어낸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르트는 동성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계속 살았던 것 같고요. 미셸 푸코와 연인관계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1977년에 이 어머니를 잃은 후에 그 80년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으려는 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이제 몸이 상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죽었던 게 아닐까. 이건 거의 뭐 자살에 다름없는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한다고 하고요. 아마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합니다. 바르트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글이 문학이 될까 무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거기 메모해놨어요. 길게 쓸 수 없지 않았을까 또 싶기도 하고 정말 짧지만 명징한 슬픔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바르트가 그 일상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곁에 더 이상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문장들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외로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집에 없다는 것, 몇 시쯤에 돌아오겠노라고 또는 전화로 지금 집에 와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더는 없다는 것. 1978년 3월 6일 내가 늘 두르고 다니는 검은색 혹은 회색의 목도리처럼 내가 입고 다니는 외투도 침울하다. 이런 내 모습을 마망은 분명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렴. 처음으로 색깔이 있는 목도리를 두른다. 1978년 4월 18일 마망을 잃은 뒤부터 나는 여행을 할 때면 늘 맛보았던 자유롭다는 인상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방금 읽으신 그 4월 18일 일기를 보면 이 책이 되게 괄호가 많거든요. 맞아요. 괄호가 많은데 그 맨 뒤에 잠시 그녀의 곁에서 떠나 있다는 그 자유의 느낌,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고 뭐 여행을 혼자 간다거나 할 때의 그런 자유로운 느낌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머니의 존재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없다. 집에 돌아가도 어머니가 없고 나에게 목도리를 좀 색깔이 있는 거를 해라. 이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다.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좀 색깔 있는 거 입고 나가 이런 말을 하셨겠지? 하면서 이렇게 또 색깔이 있는 목도리를 두르고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슬프면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주는 슬픔이 엄청난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헤어지고 나서 혹은 뭐 사별하고 나서 그 빈 공간을 그 사람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말을 건넸던 그 일상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물건들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죠. 저는 뭐 이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아이를 이제 재우면 거실에 이제 아이가 막 놀던 장난감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그러면 그 거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하루의 풍경들이 떠올라요. 생생하게. 여기서 우리 딸이 막 이걸 가지고 아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심지어 그 장난감을 치우면서도 약간의 그 애환 같은 감정이 드는데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완벽한 부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슬프죠. 그런 여러 슬픔들이 묻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78년 6월 5일의 일기인데요. 성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게요. 네, 1978년 6월 5일. 주체는 이건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인데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을 따라서 행위를 하는 존재다. 나의 경우를 돌아보자면 지금 이 시점에 마망이 죽고 없는 지금 나는 내가 쓴 책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쩌면 내가 틀린 건지도 모르지만 이 사실은 우울한 감정만을 내게 가져오는데 그건 내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곁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 권의 책을 쓰는 일로는 그 인정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것, 책에서 책으로, 강의에서 강의로 이어지는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너무도 뻔하니까. 이제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자 하는 노력들도 그 때문이다. 1978년 6월 15일. 모든 일들은 아주 빨리 다시 시작되었다. 원고들, 이런저런 문의들,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차없이 얻어내려고 한다. 그녀가 죽자마자 세상은 나를 마비시킨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원칙으로. 이게 진짜 슬픔을 겪고 나서 바로 이제 일상에 복귀했을 때 그 일상을 버텨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와 헤어지면 세상은 그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춰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별과 죽음과 이런 슬픔들이 너무나 인간에게는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충분히 애도하고 또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죠. 약간 사치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애도하는 그 기회, 여유, 시간을 주지를 않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이 말이 그걸 굉장히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할 거 해야지 그래도. 빨리 일어나서 일상을 회복해야지. 그게 이제 위로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진짜 뭐가 위로인지 모르겠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라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픔을 당해서 위로를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뭔가 조언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어른이 돼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여는 어른이 되는. 훌륭한 어른이죠. 예. 저도 메모를 좀 했는데 너무 슬픈 문장들이 많았어요. 견딜 수 없었던 하루, 점점 비참해지는 날들, 울다. 저는 이 울다 두 글자를 딱 읽는데 실제로 울었을 거고 이렇게 글을 쓰고 덮어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막 울었을 바르트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누가 울다라고 쓰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울었다. 아니면 뭐 눈물이 났다. 아니면은 이런 말을 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렇게 쓸 텐데 울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지만 그러네요. 너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맞아요. 가져오신 그 문장 중에서 어딜 가나 지루할 뿐. 그냥 정말 딱 이렇게 한 문장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삶의 재미, 흥미,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그쵸. 세상 모든 게 그냥 다 색깔이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순수한 슬픔, 외롭다거나 삶을 새로 꾸미겠다거나 하는 따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슬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벌어지고 패인 고랑. 전 또 이 고랑이란 단어도 마음에 진짜 고랑이 생기는 슬픔이잖아요. 네네.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1978년 2월 16일에는 바르트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은 눈,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독일 가곡들. 너무 삭막한 마음. 어린 시절 병이 나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날들을 생각한다. 오전 내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날들. 그러니까 겨울에 막 밖에 눈이 오고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너무 일상적인 풍경인데 어머니와 함께였던 추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정말 행복했었구나.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오전이 너무 그리운 그 마음이 진짜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너무 슬픈 책이라 되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정말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보고 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한데 그게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지? 근데 나름대로 그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일이기도 한데 약간 이러니까 가장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슬픔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근원적인 질문, 수정 씨가 말씀하셨듯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이 과연 뭐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저는 이제 애도의 길을 읽으면서 아직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잘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어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엄마! 얼굴 좀 자주 보여줄게. 같이 살면서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배가 부르셨네요. 전 보고 싶어도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뭐 없어 가면 되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서울에. 하긴. 저도 엄마를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또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책의 맛 오늘은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